우선 최종 생산물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시장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구조에서 맞고 어디 한 군데를 맞고 국민소득을 측정합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이 생산물에 대한 생산자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를 딱 맞고요. 여기를 맞고 1년 동안 생산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다 묻게 되죠. 여기에서 맞고 측정하는 것을 GDP라고 합니다. 즉 GDP라는 것은 뭐냐면 Gross Domestic Product라는 거예요. 여기에 약자인 GDP죠. 한국말로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GDP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즉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 그러니까 생산물이죠. 생산물의 시장 가치, 그걸 시장 가치로, 가격으로 표현해 가지고 말이죠. 시장 가치의 합계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래요. GDP죠. 이게 바로 별명이 국민소득입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바로 이 생산자들이 생산하고 가지고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GDP라고 해가지고 국민소득을 파악을 하죠. 실제로 그 통계상에서는 말이죠. 이 GDP, 즉 여기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측정합니다. 생산한 사람들이 돈을 생산 요소 시장 소비자한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출을 하죠.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돈이 생겼으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도 측정합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뭐 똑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하느냐?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 것을 GD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ross Domestic Income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소득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 노동자와 그 자본가한테 전부 다 돈을 갖다 다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GDI라고 해서 Gross Domestic Income이라고 합니다. 국내 총소득이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군데 더 측정합니다. 어디서 측정을 하냐면 여기서 측정해요. 여기서 측정을 해가지고 요거는 소비자들이 돈을 얼마큼 지출했느냐 하는 거죠. 물건 사가지고 돈을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을 GDE라고 합니다. Gross Domestic Expenditure, 국내 총지출이라고 그래요. 요건 국내 총생산이고, 요건 생산 측면에서 본 거고, 요건 지출 측면에서 본 거고, 요건 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분배하는 차원에서, 분배적 측면에서 본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상관없이 물건은 재화 서비스는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00조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돈은 1100조만큼 이렇게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죠? 총 합계는 전부 다 1100조로 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갖다 왜 이렇게 세 번씩 하느냐면 그것은 이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쓰는 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파악하고 여기서 파악하고 여기서 파악하고 전부 다 이렇게 세 군데서 파악합니다. 하지만 그 파악하고 나면 항상 그 가치는 다 똑같게 돼요. 합계는 다 똑같게 돼요. 그래서 이 생산 측면에서 이건 파악을 한 거죠. 이것은 분배 측면에서만 파악한 겁니다. 이건 지출 측면에서 파악한 거죠.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파악하든지 분배 측면에서 하든지 지출하든지 합계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같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조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통계적 오차라 그래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결과는 똑같이 거의 1100조만큼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민소득을 파악하는 그 기관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맞아 나오는데 한국은행에서 국민소득을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파악을 해요. 물론 분기별로 이렇게 자료를 갖다 모으기 시작을 하죠. 추정해가지고 분기별로 추정 자료를 나타났지만 국민소득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집계를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면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생산한 것들을 갖다가 언제 발표를 하냐면 대개 한 3월 정도 되면 잠정치가 나오고요. 확정치 완전히 다 계산하려면 한 5월, 6월 정도 돼야 그제서야 국민소득이 완전히 확정치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추정치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 추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생산된 것들이 모두 전부 다 얼마인지라고. 그래서 이 한국의 국민소득이라는 첫 장에 딱 보면 GDP 이렇게 나옵니다. GDP가 아주 국내 총생산 1100조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란에 뭐냐면 GDI 해가지고 분배 측면에선 소득이 얼마인가. 그 다음 GDE는 얼마인가. 근데 그럼 1100조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야에서는 여기에 그 맞는 항목으로 생산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 생산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산업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니까 이것을 1차 산업에는 어떤 상품이 그 얼마큼 생산되었는지 2차 산업의 제조, 광공업 이런 데서는 도대체 얼마큼 생산되었는지 서비스 산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 그다음 또 뭐 정부 서비스는 얼마큼 이제 생산되었는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분해해 가지고 그 만들어내게 됐죠. 근데 이런 분배 이런 측면에서는요 산업별로 못 내요. 왜 못 내게 되냐면 이거는 산업별로 내지 않고요. 산업별로 어떻게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생산자가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을까? 어디다 썼냐 하면 뭐 다른 산업에다 얼마큼 줬습니다. 그건 분석을 할 수가 없지요. 그죠? 돈을요. 그러니까 이건 노동자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줬습니다. 아니면 이건 뭐 이익 잉여분을 갖다가 처분을 했습니다. 뭐 자본들한테 이거 돈 빌린 거 있으면 그걸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분석을 하게 되지. 그게 돈을 받은 사람이 너 무슨 산업을 하냐? 저는 금융업을 하는데요. 은행 하는구나. 그래서 은행한테 주고 누구는 원재료를 샀으니까 원재료 하는데 넌 뭐 합니까? 그래서 전 부품 조달하는 데인데요. 그래요? 그럼 부품 조달하는 제조업이시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지불했다고. 이렇게는 돈을 분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어디다 분배를 했는가라는 그런 항목들이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때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 걸 다 함께 하면 다 1100조 똑같은 액수가 나와요. 실제로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 자료를 갖다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보면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의미하는 건지 나는 국민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걸 알고 싶은데 국민소득을 딱 잡아놓고 말이죠. 어디다 쓸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학생들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에서는 배웠는데 실제로 가서 활용하려니까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통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소득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그 벌어들인 돈이 바로 국민소득이거든요. 하니까 과연 그 돈 버는 게 얼마큼인지
구체적으로 이걸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할 때 이게 기초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자유롭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GDP라는 것은 보다시피 이 생산자들이 한테 전부 다 그 집계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 즉 국토의 개념입니다. 국토의 개념으로서 한국에서 생산된 이 생산물을 갖다가 다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합계를 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니까 그러면 한국 국토의 개념입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로 보면 뭐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한 반,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한국이 여기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하든 외국 사람이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이 중국에서 사업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건 국민소득에서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적의 개념이 국토의 개념이지 그 나라의 국민의 개념은 아니에요. 국민은 옛날에는 그 GNP라 그래가지고 Gross National Product라 그래가지고 국민의 개념으로 측정을 했었습니다. 한데 1990년대에 이게 전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냐면 이런 국민의 개념으로 파악하니까 경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간주를 했죠. 왜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냐면 이게 경제에 대한 그 어떤 그 생산 능력 또는 경제에 대한 그 이런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이 국민의 개념으로 가니까 이게 파악이 잘 안 맞더란 말이에요. 왜 안 맞냐면 자,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물론 나중에 한국에 가져오겠죠. 가져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중국의 상황을 보면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 원재료도 쓰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중국 경제는 잘 돌아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품 조달 여기서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용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많이 부자 되었다 하더라도 근데 경제 상황을 보면 그 부자 된 흔적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 개념으로 두지 않고 국토의 개념을 둡니다. 그래서 국토의 개념인 그로스 더메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런 것을 쓰지 말자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유엔이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의 개념을 쓰지 않고 이제 국토의 개념으로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유엔이 뭐 할 일 없이 왜 그런 거 아니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각 나라의 국민소득을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와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에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와야 서로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계를 갖다가 이런 형태로 정하자 그래야 정해가지고 전부 다 그 나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GDP로 바꿨습니다. 이 국제기구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물론 유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유엔 산하에 각종 이 국제기구들이 많아요. 유엔 산하는 아니지만 또 뭐 부자들의 모임 OECD 이런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물론 한국이 전부 다 가입되어 있죠. 그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OECD에도 한국은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여기 뭐 IMF 뭐 이런 여러 국제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를 가입하면 말이죠. 가입하면 반드시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의무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뭐 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의사 결정을 한다든가 뭘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의무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입하면 반드시 우리가 어디 회의 가입하면 반드시 뭐 내라 그래요? 회비 내라 그러죠. 그래요. 여기는 위원회 아니면 이런 곳에 하면 회비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분담금이라 그러죠.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이런 동창회 이런 데 가면 금액을 일정하게 다 내요. 그죠? 뭐 이번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5만 원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내지는 않고요. 자기 능력껏 내게 됩니다. 국민소득에 얼마큼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가지고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분담금을 전부 다 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OECD에 가입해도 그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회비를 꼬박꼬박 내야 돼요. 회비를 안 내면요, 자르지는 않아요. 자르지는 않은데 권리 행사를 못 해요. 의사결정을 못 하게 되고요. 그다음 그런 것을 회비 밀려버리면요. 항상 그런 의무가 따라가죠. 분담금을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무는 항상 플러스가 하나 딱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통계를 꼭 제출하라는 거예요. 통계. 의외로 통계를 꼭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통계를 요구하면 통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통계를 이런 방식대로 GDP는 어떻게 만드냐면 GMP로 만들지 말고 GDP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라 이렇게 이해하죠. 그것도 한국 돈으로 하면 환율이 자꾸 달라지니까 잘 안 맞겠죠. 일본은 일본 돈으로, 중국은 중국 돈으로, 미국은 미국 돈으로, 한국은 한국 돈으로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환율이 다 틀리니까 혼동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미달러화로 이렇게 환산해서 언제 기준으로 해서 미달러화를 환산해가지고 통계를 제출하라라고 하죠. 노동 통계도 그렇고 뭐 이런 국민소득 통계도 그렇고 물가 통계도 그렇고 뭐 이런 뭐 인구는 달러가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사람이 얼마큼인지 인구 통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기초적인 통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반드시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고 내서 쓰고 있죠. OECD에 가입하면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그 통계를 갖다 냅니다. 그래서 이 OECD라는 곳이 통계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분담금을 내야 되고 회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 통계를 제출해야 되고 하죠. 그다음 또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부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부자들의 모임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뭐냐면 원조입니다. 원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모임이니까 좀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OECD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이 원조를 국민소득에 얼마큼 이상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유엔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공고사항은 얼마 사항이냐면 GDP의 0.7% 이상 하라라는 거죠. 더 많이 하는 건 괜찮고 안 하면 뭐 벌금을 매긴다든가 뭐 감옥을 보낸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0.7% 이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OECD에서는 더 하죠. 그런 데는요. 그런 데서는 아예 OECD 안에 가장 큰 국제기구가 그리고 힘이 가장 큰 그 국제기구가 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크가 뭐냐면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예요. 원조위원회예요. 이게 파워가 제일 큰 곳이죠. 여기 OECD 안에 각 위원회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다크위원회가 힘이 제일 강하고 그 제일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한국도 여기에 다크위원회에다가 가입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개발원조위원회에 하면 원조를 많이 해야 돼요. GDP 규모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죠. 이 0.7% 여기서는 원하고 있는데 OECD에서는 무조건 많이 하라는 거예요. GDP의 1%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1%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1%를 다 넘고 있습니다. 거기는 2% 경우에 따라서 한 3% 이런 형태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냐, 여기에 반토막인 0.33% 정도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0.33% 정도 이것을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사무총장도 하고 OECD 다크위원회도 가입하고 했는데 근데 원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범을 좀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좀 많이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한국은 남 이렇게 도와주는데 조금 인색한 편이죠. 근데 사실은 인색한 편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도 원조를 옛날에는 원조를 받다가 지금 원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GDP 규모의 0.33% 정도밖에 안 하는 그렇게 적은 곳이죠. 이 원조를 갖다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이 뭐냐면 코이카라고 들어봤어요? 코이카의 꿈 해가지고 코이카 그 국제협력단이라는 곳이죠. 여기서 이게 원조를 갖다가 주로 많이 합니다. 무상 원조를 갖다 하는 곳이 기관이죠.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 외교통상부가 이 코이카라는 것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전문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건도 주고 사람도 보내고 가서 의사도 보내고 뭐 이렇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물건도 주고 막 이렇게 하죠. 외국에. 그러고 나서 정부에 돈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돈을 갖다 지불하는 것을 ODA라고 합니다. Development Assistance 원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 O가 하나 붙은 것은 오피셜이에요. 국가가 준 개발 원조, 원조라는 거죠. 국가가 지불하는 겁니다. 그 집행을 여기서 해요. 원조를 줄 때는 다 현금으로 안 줍니다. 현금을 주면 못 사는 나라에 현금 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돈 다 떼어먹거든요. 항상 물건, 현물로 줍니다. 현물로 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굉장히 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조에 관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죠.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유엔에서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려고 하면 물론 뭐 영어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필요로 한 것들이 뭐냐면 경제 지식입니다. 경제 지식을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려면.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다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다음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뭐냐면 이 원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그 나라에 가장 알맞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돈을 원조 자금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연구 개발하고 하면 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나갔는데 한국은 ODA가 0.33이지만 사실은 여기보다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을 도와주는 거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북한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인 셈이죠, 그죠?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게 같은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원조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게 원조예요. 그죠? 근데 같은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원조에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돈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그건 이 통일부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금, 북한에 대한 지원 자금들이죠. 그런 지원 자금들을 지금 한 그런 지원 자금들이 그 펀드 같은 형태로 이렇게 딱 뭉쳐져 있어가지고 거의 한 100조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계속 북한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여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은 원조인데 그 원조 자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33%는 낮은 거죠. 그것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원조를 꽤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까지 합하면 0.33이 아니라 이 남북협력기금이라 그러죠. 그걸 기금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부지런히 씁니다. 근데 기금이 얼마큼 모아졌느냐 그걸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얼마큼 썼느냐라는 그걸로 하기 때문에 아까 100조 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달 계속 이제 또 매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하면 한 0.33은 넘어가지고 0.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ODA에 대해서 특히 이 원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런 거에 대한 전공, 그런 거에 대한 그 활동 그런 것들이 앞으로 뻗어나가야 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다는 아주 좋은 연구 대상이고 또 보람도 있고요. 그다음 도와주더라도 어떻게 잘 도와주는지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문제에 굉장히 사람들이 보람도 생기고 그다음 뭐 돈도 벌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 또 그거 도와주는 거라서 아무나 막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쓸데없는 거 자꾸 도와주면 돈만 낭비하고요. 이 연말 되면요, 이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영세민이라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들 오면 아주 짜증난대요. 왜? 라면만 되게 갖다 준대요. 아니, 우리는 맨날 라면만 먹으라고? 그리고 라면을 갖다가 몇 달치를 갖다 준대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라면 싸놓고 집도 좁아 죽겠는데 전달한다고 라면만 잔뜩 싸다 주고 그러면 아침도 라면 먹고 점심도 라면 먹고 저번 달에도 라면 먹었는데 또 라면 먹으라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쌀 나오거든요. 쌀 살 수 있거든요. 주거든요. 근데 왜 라면만 갖다 주냐고요. 그렇다고 기증한 걸 도로 팔 수도 없고 말이지. 정작 필요한 것들은 말이지, 뭐 전기가스, 수도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요금은 돈이 없고 말이지. 맨 그것만 갖다 주고, 뭐 떡만 계속 갖다 주고, 뭐 김장 안 담그셨죠? 그래가지고 김치만 잔뜩 갖다 주고 말이지. 짜증난다고 말이지. 독거노인들 말이죠. 뭐 김치 못 먹어가지고 누가 뭐 병났나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매칭이 서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은지 자금의 낭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제대로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 그 사람이 얼마큼 또 무조건 계속 이렇게 줘버리만 하면요, 그 습관에 대해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해요. 계속 그냥 얻어먹는 그런 습관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원전 남한테 돕더라도 다른 나라를 돕더라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큼 효력이 있는 건지 그 원조를 해준다 그래서 무기 원조는 원조가 아닙니다만 무기 비슷한 걸 계속 줘요. 우리 식량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갖다가 무기 비슷하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북한 군인들을 갖다 먹이는 말이죠. 군량미를 써였다. 그건 무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런 무기로 주는 거는 이런 건 안 되지만 이 원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군량미리 주는 거는 그거는 원조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원조 그게 도움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북한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조 못 사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뭐 의약품도 주고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줄 필요가 있겠죠. 한데 이 국제사회 이 원조 이런 분야에서는 항상 그 룰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현금을 안 줍니다. 현금 주면 그 위에 지도자들이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그 못 사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쌀 같은 거 먹을 거 뭐 그 의약품 그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현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 현금은 원래 안 주는 거예요. 남한테 도와주는 것은 현금으로 주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안 전달된다 그래서 현금을 안 주게 그렇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현금을 안 줘야 되는데 현금을 주죠.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이렇게 가지고 주고 말이죠. 그 현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주고요. 현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은 아니지만 금강산 사업 하잖아요. 금강산 거기 가면 입장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산 올라가는 입장료가. 그 단체로 갔는데도 그때 얼마 받았냐면 한 사람당 $100 받았어요. 입산료가. 북한산 국립공원 가는데 말이죠. 지금은 공짜인데 말이죠. 거기 국립공원 가는데 얼마 내요? 얼마 안 내잖아요. 그죠? 그때는 1,000 얼마나 냈죠. 지금은 공짜인데 금강산은요. 기본적으로 $100예요. 미 달러. 한 사람당. 그것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근데 이 $100씩 해가지고 만약에 10만 명이 갔다. 그럼 현금이 얼마큼 쌓여요? 입장료만. 실제로 그 정도 많이 가거든요. $100에 10만 명이면 $10,000,000잖아요. 그죠? 1년에 $10,000,000의 입장료를 그냥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현대에서 다 걷어가지고, 현대상선에서 걷어가지고 거기다 북한에다가, 입산료입니다. 다 내죠. 즉각 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돈, $10,000,000. 그럼 그 몇십억이잖아요. 그죠? 그걸 매년 갖다 줘요. 그것만 줍니까? 지금은 죽었지만 김정일 만나려면 김정일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일 만나면 면담비를 갖다 내야 됩니다. 만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기본 요금이요. 물론 사람 보고 내겠지만 기본 요금은요. 1억 원입니다. 그냥 잠깐 가서 그냥 여기서 같이 식사가 안녕하십니까 가지고 악수 한번 하면 그 최소한 1억. 조금 사는 기업인입니다. 10억 원. 그러니까 그거 다 돈벌이라고요. 그리고 현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 현금을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이 왜 현금이 필요하겠어요? 현금이 왜 필요할까요? 쓸 데가 있지요. 이런 자기 사치품도 좀 사야 되고요. 그다음 또 미사일도 개발해야 되겠고, 그다음 또 핵도 보유해야겠고, 우리가 부지런히 도와줘가지고 현금 주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로 나온 것 그게 뭐냐면 그게 고맙다는 인사가 뭐였냐면 핵을 갖다가 실험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미사일 갖다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 돈 갖고 무기 사가지고 말이죠. 연평도에다가 그냥 갖다 그냥 퍼붓는 거고요. 그냥 우리 잠수함들 다 깨고 하는 그런 일을 다 그런 돈으로 현금으로 전부 다 조달한 거죠.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도와주는데 그렇게 현금으로 도와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겠냐? 대통 당했지요. 그죠? 그래서 현금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금 또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요. 가장 필요한 게 그 사람이 현금이니까. 물론 뭐 비료도 필요하고 저는 이 원조 현장에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옛날 과거 저는 지금의 재정경제부, 기획경제부 거기에 원래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외교통상부로 옮겼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외교통상부에서 이 외교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외교 일을 한 게 아니라 외교 중에서 경제 외교하는 경제 분야에 좀 일을 좀 한 7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늦게 들어옵니다. 그거 다 청산하고 들어오느라고. 그 경제 외교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 외교를 하게 되는데 경제 분야에 그래서 외교통상부가 좀 1990년대에 바뀌어 버렸어요. 뭐냐면 안보 외교에서 경제 외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경제 외교로 하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을 좀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야 경제 관료 영어 조금 좀 할 수 있는 그런 관료 좀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게 됐죠. 가가지고 국제경제국에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외채 협상하고 돈 자금 조달하고 그런 분야에 전문으로 하고 그다음 이것도 자금이니까 ODA 이런 분야에 그래서 이 코이카 이런 아까 코이카라고 했는데 코이카도 제 손으로 설립을 하게 합니다. 설립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자금을 또 지원해 주게 되고 그런 일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조 현장 같은 데를 좀 많이 좀 뛰어다니고도 그랬죠. 물론 그 자금 협상하러 뭐 외채 협상 뭐 이런 것들도 하러 많이 다녔지만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해서 이 분야에 조금은 문외한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보면 이 다른 나라 도와주는 게 이게 말이죠. 이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고단히 이 투자 전략이에요. 이게 하나 주면 말이죠. 나중에 한 10개를 빼올 수가 있는 거고요. 후진국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원조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받아먹기 시작하면 말이죠. 아주 꼼짝 못해요. 그리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순수하게 이익을 다 찾아냅니다. 미국이 한국에다 1980년까지 말이죠. 한국에다 원조를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토탈 해준 게 미 달러화로 2억 달러 정도 해줬습니다. 2억 달러 해줬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달러 환율이 굉장히 달러가 강세했었을 때니까 그때는 뭐 1달러도 굉장히 큰 돈이었었죠. 그때부터 도와준 게 그냥 단순하게 직계한 것이 2억 달러입니다. 근데 2억 달러인데 준 것만 무상으로 준 것만 차관으로 돈 빌려준 건 말고 이자 주는 건 말고 2억 달러 주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간 줄 아십니까? 무역에 관한 무역 흑자만 가져간 것만 하더라도 2억 거기에 10배인 10배가 아니라 100배죠.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물론 이 원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진 않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가지요. 우리는 원조 하는 거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그거 투자예요. 세계에서 원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미국이 제1위였었는데 일본으로 앞장섰죠. 일본은 뭐 자기도 돈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액수로는 그래요. 액수로는 그렇지만 일본은 인도네시아에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거기 자원이 많거든요. 자원이 많으니까 자원을 갖다 많이 확보하려고.
중국도 합니다. 북한도 원조합니다. 자기는 원조 받고 원조합니다. 없어도. 그게 굉장히 나중에 알고 보면 얻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순수하게 도와주긴 또 도와줘야겠죠. 그죠? 근데 이 남 돕는 거 이거 하면 말이죠. 진짜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못 사는 현장을 보고 그거 딱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코이카의 꿈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봉사하는 그건 일부러 촬영하기 위해서 잠시 며칠 이렇게 가고 하는 거 해가지고 촬영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거기 코이카의 꿈을 보면 뭐 몽골에 어디에 중남미의 어떤 뭐 조그만 나라에 거기에 아예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거기에 뭐 봉사단원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벼락 맞고 죽었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벼락 맞아 죽어가지고 장을 치르기도 했는데 코이카의 꿈을 보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거 모집을 해요. 봉사단원이라고. 그래서 2년 거기에 최소한 2년 머물어요.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고생하는 거죠. 그런 거 봉사단원을 갖다 이렇게 모집하고 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처음 훈련시키고 거기 체재비 뭐 이런 것들을 그거 전부 다 여기서 지불합니다. 외국에 이렇게 그런 거 점검하러 이제 쭉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출장비를 이제 받아 갖고 가요. 갖고 하는데 돌아올 때 되면요 출장비는 거의 다 이 사람들 다 주고 와가지고 나중에 딱 남는 게 뭐냐면 돈 한 푼도 없이 신용카드만 딸랑 놔둬주고 간신히 와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또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아주 저 오지 쪽으로 가보면 그리고 너무 고생스럽지만 남 도와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다 우리하고 모습이 다른 얼굴이 까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가서 보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데 거기서 보면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가 갑자기 열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이게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데 그거 해열제만 좀 먹이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해열제 먹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얼만데? 뭐 한 1달러면 되는데 1달러가 없어서 애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고? 그런 애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 그럼 그냥 한 100달러 내놓고 말이죠. 이거라도 줘라. 이거 가지고 약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나눠줘가지고 좀 낫게 해주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놓고 오죠. 남 도와주는 걸 한번 하면요. 그거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습관화돼요. 김혜자 사람이 탤런트 있잖아요. 그 양반은 아프리카 가서 봉사 한번 하다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몽탕 벌어서 맨날 거기만 다녀요. 그거 한번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런 거예요. 남 도와주는 게. 그리고 그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신혜란가 뭔가 거기죠. 그 부부들도 계속 부지런한 탤런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갖다 퍼붓는 거예요. 외국에다. 그 돈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세상이 즐겁다라는 거죠.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가 느끼게 하는
진정한 행복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왜 살았나라는 게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가 남을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남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나를 필요한 곳이 세상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주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그런 것을 아예 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봉사하는 업무지만 저도 공부는 영국에서 했어요. 영국에서 했는데 영국 셰필드라는 곳에서 했는데 유학을 갔죠. 유학을 딱 갔는데 거기에 그 영국 교수가 하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잘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딱 한데 한국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하려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How do you do 했더니까 그냥 말로 하세요. 한국말로 그냥 바로 하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하고 똑같이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15년을 살았대요. 15년 봉사하는 활동으로 살다가 다시 이제 학교를 복귀해가지고 다시 와서 있어서 한국에 대해 능통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한국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김정현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딱 만들었어요. 거기서 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봉사하는 활동으로 있다가 왔죠. 선교하는 활동은 아니었고요. 옛날에 이런 피스코 같이 이런 봉사한 그런 형태로 피스코가 뭐냐면 봉사단이에요. 그런 것 같이 영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조문 시절 거기서 다 보내고 여기서 다 보내고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가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많이 산 사람들도 많고요. 국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수입을 얻어가면서 뭐 큰 돈은 못 벌지만 이렇게 평생을 그러고 다니는 그런 의사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파견하는 의사들도 있죠. 아프리카에 굉장히 의사 없는데 의사 자격증 얻어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안 와요. 3년만 있으면 와도 되는데 아니야. 있으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고 거기서 애 기르고 애는 또 기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평생 그런 의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서 보내는 의사들이요. 가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의사들 아주 열악하지요. 돈도 없죠. 오히려 다 털어가면서 쓰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거기에 대한 의료 장비나 의료 돈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의사가 이 기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긴 해줍니다만 그 사람은 뭐 월급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저명한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왜? 자기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 가면 참 위험한데 아프리카 쪽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에이즈거든요. 인구의 한 40%가 에이즈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 혈관 수술이나 뭐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 에이즈에 전염될 가능성이 많죠. 혈액을 통해서 하니까. 제일 위험한 게 수술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다 잘못 이렇게 외상 수술하다가 보면 피가 탁 튀는데 피가 튀면 딴 데는 괜찮은데 눈에 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눈에 탁 튀지요. 그래서 이 의사를 보니까 어떤 의사를 보니까 그 방풍왕 오토바이 하면 방풍 안경 있죠. 그거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수술용 안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방풍 안경 쓰고 그 수술을 해요.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밤에도 그냥 뭐 급하면 뭐 밤에도 막 쫓아다니면서 차가 어디 있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또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슈바이처가 뭐 별겁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삶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삶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인생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보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대 대신에 그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제협력요원 해가지고 그건 봉사단 같이 가는 겁니다. 2년 동안 가가지고 군복무 대신에 저번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스리랑카인가요? 거기서 벼락 맞아 죽은 그 사람이 국제협력요원입니다. 군인 대신에 그걸로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활동 하다가 벼락 맞고 죽었다. 참 무슨 재앙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죽은 사람한테는 미안한데 그래서 그 사람 그래도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왜요? 군복무하다 그랬잖아. 군복무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었으니까 그건 전사지요, 뭐. 그죠? 그래서 현충원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도 있고요. 졸업하고도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또 시야도 넓히면서 그런 봉사활동 그렇게 하면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뭐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가르치고 하는데 재능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되죠. 그런 데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딱 근무를 하게 되면 첫째 만약에 태국을 갔다 하면 2년 동안에 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태국어는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현지인하고 똑같이 하게 돼요. 거기서 먹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외국인 같이 생활 안 합니다. 생활비도 조금밖에 안 주니까 거기에 오지에 맞도록만 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같이 행동을 하니까 외국어는 완벽하게 그날 해오고 그날 사정이 확실히 하게 되고 그다음 이 나름대로 또 봉사활동도 하고요. 물론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지금 그 갔다 오면 그 적립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다 쓰게 만들고 갔다 오면 뭐 퇴직금 비슷하게 이런 한 3,4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정착금으로 이렇게 나중에 갔다 오면 또 주긴 줍니다. 주는데 뭐 등록금 정도밖에 안 되죠. 뭐 하지만 그런 거 지원하는 지금 아마 공고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시기일 거예요.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전 세계로 갑니다. 주로 못 사는 나라에 가요. 못 사는 나라에 가는데 그런 거 한 2, 3년 이렇게 한 2년 그 근무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봉사 활동으로 해가지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요. 갔다 오면 정상인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 또 가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한 3분의 1은 평생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건 국민소득하고 좀 별개의 문제죠. 자, 국민소득은 보다시피 어디냐면 그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즉 국토의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된 것들이죠. 한국의 국토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한국의 GDP에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GDP는 한국이 여기서 했으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들은 당연히 그 한국 사람이 하든 외국 사람이 하든 여기서 생산된 것들은 전부 다 당연히 한국의 GD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 옆에 독도 있잖아요.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한국 땅이잖아요. 그 독도에서 뭐가 생산됩니까? 여러 가지 생산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도요. 나름대로요. 해산물도 또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독도가 중요한 것들은 물론 이 영해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독도 근처에 이 해저 연료가 많이 있죠. 그게 아직 개발은 못 돼 있지만 의외로 그 해저에 이 차세대 연료가 많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독도는 한국 땅인 것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독도에서 생산된 것들은 전부 다 한국의 GDP에 들어가 있죠. 우리 땅이니까, 그죠? 일본 땅이 확실히 아닌 것은 일본의 GDP, 일본도 GDP 만들 거 아니에요. 독도에서 생산된 것은 일본의 GDP에 들어갑니까? 걔네들은 빼요. 아니라고 하죠. GDP 만들 때는요. 왜? 일본 땅이 아니니까. 그때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죠. 딴 때는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독도가 한국 땅이 왜 한국 땅인가라는 것은 이 GDP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의 여담이고요. 이 국토의 개념으로 이렇게 작성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 기업체를 통해서 전부 다 통계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너 얼마큼 생산했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걸 산업별로 전부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생산하는데 자동차 생산하는 사람들 우선 이런 과일 생산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죠. 뭐 과일 생산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 얼마큼 생산했어? 이렇게 하면 저는 100박스 생산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얼마에 팔았어?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00박스 만들었으니까 이게 1000만 원어치만큼 했구나. 사과를 1300만큼 1000만 원어치만큼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다음 과일 만드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핸드폰 만드는 사람, 그다음 이런 대학의 학교 교육하는 사람, 학교 대학에 교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핸드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0대 만들었다 그래요. 10,000대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한 대에 얼마씩 팔았냐면 100만 원에 팔았죠. 그러면 1억, 10억, 100억. 1억, 10억, 10억인가요? 10억 원이죠. 그죠? 교육 서비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명 학생을 받아들였어요. 10,000명 했는데, 아마 등록금으로 계산할게요. 등록금이, 반값이 안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800만 원씩 받았어요. 1년에. 예, 교육 서비스에 한 뭐 대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8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800억 원이 되나? 여기는 그럼 100억 원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생산한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합계해 가지고 요것만 생산했다고 가정할게요. 한국에서 생산된 게 최종 생산물, 이 생산한 것을 시장 가치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이것을 다 이렇게 합계해 놓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GDP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100억 원, 800억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900억 1000만 원이죠. 1천만 원이 GDP로 나오게 됩니다. 이 GDP 규모가 한국에는 작년에는 1100조가 된단 말이에요. 국민소득은 이렇게 집계를 해요. 그래서 합계 GDP 이렇게 900억 1천만 원 이런 형태로 가지고 합계를 하죠. 그럼 그 밑에 세부 내역에서는 그럼 누가 얼마큼 만들어낸지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요.
하죠. 기업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800만 개가 있으면 800만 개를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산업별로. 그래서 이런 것을 산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은 10개 산업으로부터 쭉 나눠버려요. 그런 것을 그렇게 산업을 갖다 분류하는 것을 산업분류라고 합니다. 산업분류표라고 합니다.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해가지고 그 1 분야의 그럼 농림수산업이에요. 그다음 농림수산업, 광공업, 이런 광공업 2. 그다음 3 쪽에는 보면 광공업, 전기가스 수도 사업을 전기가스 수도 사업이죠. 전기가스 수도 사업. 그다음 4번은 서비스 산업.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9번까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저기 이 과일은 어디에 있냐면 농림사업, 농림수산업 속에서 11번이 뭐냐면 농업이에요. 그래서 111번 여기는 보면 뭐 무슨 뭐 작물 산업, 무슨 산업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일은 그 밑에 뭐 111, 뭐 3, 뭐 5 이런 산업 분류에 의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거기 보면 과일이 얼마큼 생산되었습니다라고 집계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런 형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집계가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산업별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만들어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크게 산업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크게 이렇게 1차 산업, 2차 산업 그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이런 농림수산업 이런 것이 1차 산업이고요. 이 광공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사업 이런 것들이 2차 산업이고요. SOC 산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런 학술적으로 쓰기도 하죠.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렇게 산업별로. 그러면 산업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농림수산업이 얼마냐면 한 5% 정도 되고요. 여기가 한 35% 정도 되고요. 한 60%가 서비스 산업이에요. 한국은 3차 산업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죠. 제조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광공업인데 광공업 속에 보면 광업 2번에는요. 제조업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12번에 들어가 22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형태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이 국민소득을 갖다가 낸 게 보면 사람이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여기에 이 농업,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20%의 인구가 지금 5%만 벌고 있어요. 그렇죠? 제조업의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한 15% 정도가 되는데 그게 35%의 수입을 얻어내고 있죠. 부가가치가 좀 요게 높죠. 이거는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농업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가가치가 얼마큼 높은 사람인지, 어떤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 그런 산업 정책을 쓰는데 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죠. 지금 생산성이 굉장히 적다. 여기는 추세를 보니까 여기는 계속 이렇게 상승되는 상황이고, 이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큼 더 국가가 더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더 확보를 갖다 해야 되느냐.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계속 높게 해야죠. 국민소득을 굉장히 높이려면. 서비스 산업 쭉 있는데 서비스 산업 중에서 이런 음식업, 숙박업 이런 데는요. 이건 기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말이죠. 생산성은 아주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영세화되어 있다는 거죠. 생산성도 별로고.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어떤 정책을 통해 가지고 좀 다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식당 있죠. 식당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말이죠. 특히 서울은 말이죠. 식당이 너무 많아요. 인구 대비해서 식당이 너무 많다고요. 물론 밥은 다 먹고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전부 다 조금씩밖에 이 사람을 갖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분산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세해 줄 수밖에 없죠. 이 영세한 것을 그럼 어떡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당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세하니까. 손님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당을 보면 한 6개월에 한 번, 길면 한 1년에 한 번 신장 개업하고 딱 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속 막 붙여놔요. 그렇죠? 왜? 1년 만에 돈 다 벌어가지고 딴 거 하시느라고 신장 개업을 딴 사람한테 팔았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에 보면 그냥 돌아가신 거죠. 뭐 그죠?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것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또 고용을 많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음식업에 대한 서울의 음식업에 대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정책도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이 산업별로 이렇게 쭉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기 때문에 이 산업별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그러니까 산업별로 이렇게 이 밑에는 총액은 1100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산업에는 그게 몇 조 이렇게 쭉 나왔죠. 그게 퍼센테이지로 얼마큼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내 가지고 산업 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만들죠. 산업자원부, 그다음 또 뭐 이런 지식경제부 뭐 이런 데서 보면 경제정부처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지원해야 되는지,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갖다가 파악하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쓴다고. 기업에서도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을 됩니다. GDP의 그 밑에 산업별로요. 자, 그런데 이 GDP는 말이죠. 이렇게 생산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 통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장 기초가, 경제학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라서 그래요. 그리고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통계조사를 할 때 이렇게 100박스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만약에 사과만 생산했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국민소득이 그럼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조사했으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100박스를 작년에 100박스 생산했고 올해도 100박스 생산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1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만약에 올라서 2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죠. 뭐. 그러면 국민소득이 2천만 원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죠?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생산한 것에 대한 시장 가치인데 이거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죠? 돈이 오르긴 올랐단 말이에요. 오르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니까 실제는 물건이 증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작년하고 똑같이 생산했잖아요. 근데 이건 가격이 올라가서 이 GDP가 2배로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물가를 갖다가 좀 배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 국민소득이라 그래요. 실질 국민소득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GDP, 국민소득에다가 물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이 나오죠. 경제학을 하다 보면 실질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질임금, 이렇게 실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것은 전부 다 물가로 나눈 거예요. 물가 상승분을 갖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GDP적으로 할 때 말이죠. 지금 물가를 오르는 것을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물가를 갖다가 물가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줘 버려야 할 텐데 그럼 물가 지수는 그럼 어떤 걸로 하느냐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에 전 산업에 대해서 물가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 없다고요. 그런 것이요. 물가 예를 들어서 물가 지수에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거. 그다음 생산자가 많이 쓰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PPI라 그래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500개 품목을 조사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거의 한 1000개 가까운 품목을 요것만 조사합니다. 해 가지고 가격 수준을 갖다 서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수천만 개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 쓰는 예를 들어 수출만 다 해버린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장에 그런 물가지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렇다고 물가지수를 갖다가 여기다 전 품목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물가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정부 서비스에 관한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 물가지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물가지수가 없는데 이게 실질 국민소득을 어떻게 냈냐 그런 얘기죠. 물가지수로 나눠야 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걸 한번 조사하고 조사를 해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0박스를 생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20만 원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 이 사람들은 실질 국민소득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데이터는 이렇게 조사해요. 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이게 얼마였었더라. 그래서 작년의 물가, 작년에 그 T-1 작년에 대한 물가를 대입합니다. 지금 요번에 100박스 생산했다고 100박스 생산했어. 그러면 100박스 생산한 것을 데이터를 여기 작년 물가에다가 갖다가 대입합니다. 100박스를 작년 물가에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작년 물가지요. 이건 2012년 물가라면 이건 가격이라면 이건 2011년에 가격을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그 자료 어디 있냐면 한국은행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상품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 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지. 2천만 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거로 가격을 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가격에다 T-1, 그다음 의 수량을 지금의 수량에다가 대입하고요. 이거는요, 지금의 수량에다가 현재 가격하고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요걸 만들어내요. 요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요게 이렇게 전부 다 작년의 가격으로 전부 다 대입해가지고 다 이렇게 집계를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작년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다 집계를 했으니까 여기는 실질 GDP가 되죠. 그래서 실질 GDP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에 보면 말이죠. 총계가 GDP 이렇게 돼 있어요. GDP 해놓고 나서 그 옆에는요 실질 GDP라고 실질 GDP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실질 GDP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경상 GDP예요. 아무 말 없으면 경상 GDP라고요. 경상치라고요. 여기 실질 GDP는 물가를 갖다가 작년 수준의 물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제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100조다. 실질 GDP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조다. 그럼 여기는요. 나머지는 물가겠죠. 원래 실질 GDP는 어떻게 되냐면 실질 GDP에다가 물가를 갖다 곱해준 거죠. 그죠? 여기에 물가로 나눠지면 실질 GDP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물가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단순하게 나눈 것들이요. 나눈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건 어떤 물가인지 모르지만 그냥
이거 조사하고 이 실질 GDP를 다 조사해가지고 뒤에 하나 물가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물가를 뭐라 그러냐면 GDP 디플레이터라고 해요. 그 GDP 디플레이터가 뭐냐면 이 전 상품에 대한 물가 지수인 셈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물가 지수라고 하진 않아요. 단순히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경상치하고 실질치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버려서 나온 거죠. 단순히. 그래서 이 나눠버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GDP 디플레이터라 가지고 물가 지수로 쓰지는 않고요. 그냥 모든 그냥 경상치하고 실질치하고 단순히 계산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데이터다라고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죠. 쓸 때는 별로 없습니다. 쓸 때는 별도 없지만 갑자기 GDP 디플레이터가 뭔가 거기 옆에 보면 이렇게 GDP 디플레이터가 하나가 털컥 나와요.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산업부 분리별은 GDP 디플레이터는 안 나와요. 거기는요. 요 총계만 거의 나온다고요. 이건 단순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나눠버리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지 않고 이 GDP 디플레이터 한 줄만 딱 나타내고 있어요. 총액만. 여기 이것은 물가인 셈이죠. 전 품목에 대한 물가인 셈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경상 GDP하고 실질 GDP를 갖다가 둘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한 번 조사하고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다시 짓기 하려면 참 고생 많겠다. 고생 하나도 안 해요. 왜? 고생은 뭐 컴퓨터가 고생하는 거지 뭐. 데이터만 집어넣고 나서 딱 집어넣으면 말이죠. 그 작년 거하고 매칭해가지고 나와라 하면 쫙 인쇄해 줄 텐데요. 뭐. 그거 뭐 걱정이세요. 그죠? 좀 컴퓨터가 참 귀찮네. 좀 귀찮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컴퓨터의 임무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죠. 사람은 별로 안 귀찮아요. 제대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GDP가 여기 실질 GDP는 경제 성장률은 뭐를 쓰냐면 실질 GDP의 증가율을 갖다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쓸 때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서 하는 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죠. 그죠? 실제로 얼마큼 증가했느냐 그랬을 때 정확한 의미로는 국민소득 증가율 중에서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을 갖다가 실질 GDP의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5%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 2002년까지 평균에서 4.5% 상승했습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났죠. 그때는 경제 성장이 안 좋았어요. 2008년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여기에 반토막이었었어요. 2.5%죠. 2009년에는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9월 달에 발생하거든요. 9월서부터 한국에는 이제 한 10월, 11월에 막 굉장히 충격을 입게 되는데 2009년은 아주 참 어려웠죠. 2009년에는 0.1%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한 거래요. 왜?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로 갔는데 우리는 0.1% 성장했다고 하죠. 2010년에는 좀 회복이 돼가지고요.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이때는 거의 한 5% 정도, 4.9% 성장을 합니다. 2011년에는 좀 떨어져가지고 3.5% 정도 성장을 합니다. 3.7%입니다. 2012년 올해죠.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있으면 끝나겠죠.
그러면 내년에 한 3월 달 정도면 대충 아웃라인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측하기는 다른 기관에서는 뭐 처음에 올 여름만 하더라도 3.5% 성장한다고 큰 소리 딱 쳤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2.5%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5%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2.5%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성장이 조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한국에 대한 성장률이에요. 이 성장률 이거 어떻게 냈냐? 실질 GDP 이걸 퍼센티지를 어떻게 냈냐? 작년 실질 GDP에다가 요번 GDP를 갖다 해서 나눠줘 가지고 비율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실질 GDP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 성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가격이 증가한 것은 배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실질 GDP를 이렇게 구하고요. 여기에 대한 용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실질 GDP에 대한 그런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1인당 GDP는 어떻게 되냐면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는 얼마큼이냐면 2만 달러가 조금 넘어서 2만 1,150달러 이렇게 집계가 되거든요. 1인당. 그러면 GDP에서 이 여기서 국민소득 중에서 어떤 국민소득이냐면 이 GDP예요. 이 GDP하고 좀 틀린데 요거는 국민소득을 갖다가 인구수로 나눈 거죠. 그죠? 인구수로 나누는데 이 GDP는 어떤 GDP냐라는 거죠. 명목 GDP냐, 실질 GDP냐. 이게 실질 GDP예요.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그 국민소득에서 얼마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거죠. 아까 우리가 원조를 갖다가 GDP에 0.33% 증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0.33%는 그거는 무슨 GDP냐? 국민소득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GDP냐, GDE냐, GDI로 썼느냐? 그리고 실질치냐, 경상치냐라고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죠? 0.33이 0.35인지 33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확인해 봐야죠. 요새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있는 것도 거짓말하는 판인데 그럼 내가 계산해 봐야죠. 그죠? 우리가 원조에 있는 X가 얼만데 얼마 X 거기다 X에다가 원조 X에다가 그다 GDP로 나눠버리면 되죠. 근데 이 GDP를 무슨 GDP로 쓸까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이라고 썼는데 국민소득을 뭘로 쓸까? GDP로 쓸까? GDE로 쓸까? 좀 있으면 나중에 GDP가 이 GDI라는 것도 나와요. GDI를 쓸까? 그때는 GDI를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GDP로 쓰는 거라고요. GDP로 써야 되는데 GDP 중에서 이것은 원조의 X는 이거는 경상 GDP를 써요. 경상 GDP. 우리가 돈 버는 거, 물가 올라다니는 거 거기에 0.33% 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1인당 GDP는요. 이건 실질 GDP를 써요. 이거 뭐 언제는 이렇게 쓰고 어떻게 저 쓰느냐. 그거는 서로 개념은 서로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건 실질 GDP로 쓴다는 거예요. GDI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 GDP의 인구수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인구수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만약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2천만 원 나오면 이게 참 골치 아프죠? 왜? 이거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큼이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큼이냐? 2천만 원 하면 우리는 괜찮은데 그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1인당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우리는 1,50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하려면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달러로 환산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달러로 환산, 미달러화로, 그것도 호주 달러가 아니라 미달러화로. 그래서 이것을 환율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환율로 나눠져 가지고 국민소득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질 GDP에다가 여기 인구수, 한국의 인구가 얼마래요? 5천만 명이 되잖아요. 그죠? 5천만 명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환율. 이렇게 나누기니까 이 밑에 분모로 왔죠. 환율로 나눠요. 미달러 환율이 지금 1,070원 정도 되지요. 1,070원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기 실질 GDP가 예를 들어서 1,000조다. 그럼 1,000조 원을 갖다가 여기 5천만 명으로 나누고요. 여기다 환율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환율 1,070원이다. 1,070원으로 나누면 미달러화가 나옵니다. 그게 나온 게 2,100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인당. 한국에 21,000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국이 2만 달러 시대가 넘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2만 달러는 언제 넘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도에 국민소득에 넘었습니다. 이때 2만 150달러, 140달러 이 정도면 2만 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2008년에 들어오면서 이게 18,000달러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20%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18,000 쭉 올라와가지고 2011년에 돌아와서 2010년, 2011년에 돌아와서 2만 달러 시대를 간신히 또 넘겨버렸어요. 그래봐야 원래 원위치로 돌아간 거죠. 5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1년에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747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요 7% 성장하겠습니다. 4만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7대 G7에 7대 강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게 747 전략이거든요. 대통령 뽑아주시면 그렇게 하신대요. 7% 성장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성적이 이게 뭐야 4.5%, 1.5%, 0.1%. 이 사람의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성적은 얼마냐면 F학점이에요. 이 사람은요. 경제는 빵이다라는 거예요. 경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의 경제 성적표는 어떤가, 경제학자들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의 학점을 딱 냈어요. 학교 학점으로. 얼마큼 정도 되는가. 결론은 말이죠. Everybody OK로 해가지고 F학점이라는 거예요. F도 어떤 F냐. 60점 밑에는 F지요. 57점, 58점의 F가 아니고 이 사람은 40점대, 3, 40점대 F예요. 3, 40대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그냥 F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F로 했어요. 왜? 성적이 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의 달인입니다. 앞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하고 질이 틀려가지고 저는 7% 성장을 해가지고 4만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했는데 재수가 없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꼭 걸려버렸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성적이 경제 성적이 경제의 달인의 경제 성적표가 좀 안 좋죠. 이 사람이 F면 이 사람은 학점을 얼마큼 줘야겠어요? 학점은요. F 밑에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서로 같은 F죠. 뭐. 그냥 F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구태여 매긴다면 2메가바이트니까 그러니까 B학점을 줄 수는 없고 M학점 주면 되겠네. 그죠? A, B, C, D, E, F, G 해야지 M학점 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F 무시하고 성적이 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08년이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크라이시스라는 아주 커다란 그 흐름이 완전히 그 국가를 아주 망가뜨려 놓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 와도 이거보다는 더 낮게는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여튼 재수는 없는 분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되고 나서부터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국민소득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18,000달러로 내려갑니다. 2만 달러가 18,000달러로 내려갑니다. 2008년에. 왜 그럴까요? 실질 GDP 여기 경제 성장이 이게 1.5%로 됐다며. 굉장히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1.5%로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늘었나? 하는 거죠. 2008년서부터 2009년까지 사람이 많이 늘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많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뭐가 18,000달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요. 환율이 그때 2008년에 딱 들어오고 나서 지금 1,070원이죠. 1,070원이 아니라 1,400원, 1,500원, 1,600원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외환위기에 걸려버리니까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굉장히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왜 돈 가치가 왜 없어집니까? 그건 외환시장의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외환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다 돈 빼갖고 외국으로 갑니다. 왜? 자기 나라 부도난다고. 투자했던 걸 다 회수해 가요. 회수해 갈 때는 외국 돈이 필요하거든요. 외국 돈으로 미달러화가 필요하거든요. 미국 달러를 전부 다 아주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쭉 올라가요. 물론 우리나라 경기도 별로 안 좋았었죠. 그런 형태에서 환율이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지고 국민소득이 18,000달러로 쭉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2만 달러 시대에 쭉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2만 달러 오게 되는 데는 물론 2만 달러가 오긴 왔는데, 그때는 왜 또 19,000달러에서 왜 2만 달러로 오느냐? 그때는 실질 GDP가 많이 올라서 여기 실질 GDP가 뭐가 그렇게 많이 올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9,0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넘어가면 2만 1,000달러 되면 한 2,000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0% 이렇게 증가됐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면 경제 성장이 10% 됐나라고. 3.7%, 1.9%밖에 안 냈는데 어떻게 10%가 올라갈까? 그거는 실질 국민소득이